다들 짐작할 수 있듯이 고대의 한국인들은 중국을 상국 또는 대국으로 인식했습니다. 물론 그걸 두 개로 구별하는 사람들은 대국은 군사력으로만 강한, 예컨대 청조 같은 경우는 대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상국이다 이렇게 구별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중국을 어떤 조공 질서의 대상으로서 존중하는 문명, 보편적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본받으려고 했다 할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국 또는 대국으로서의 중국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청일전쟁 이후 크게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 중국이 일본한테 패했잖아요.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한테 패하면서 그 여파로 한국인의 경우도 문명 간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문명의 보편 중심이 중국이 아니야.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서방으로 가는 거죠. 서양. 그리고 서양을 본받은 일본이 문명의 중심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문명 간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중국관도 크게 변합니다. 저는 그 변화한 중국관을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천한 중국입니다. 그 전까지의 상국이나 대국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180도 바뀐 거죠. 천한 중국이라는 것, 중국을 멸시하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이랄까 단적인 예로 독립신문의 기사 두 편을 직접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인민이 약하고 천하며 어리석으며 더러우며 나라 위할 마음이 없으며 남에게 천대를 받아도 천대인 줄 모른다. 몇 달 지난 신문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천한 게 천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직접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명관이 바뀌어서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천한 중국 인식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빨리 동북지방을 차지해서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도 받고 싶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부강한 나라가 되자는 뜻에서 한 얘기죠.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개혁 모델로서의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 모델로서의 중국. 앞에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급진 개합파입니다. 독립협회를 주장했다든가 이런 급진 개합파들은 일본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중국을 이렇게 본 겁니다. 한국도 급진 개혁을 해야만 되는 거였죠. 급격하게 개혁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엘리트 내에서도 온건 개합파입니다. 중국 조선 정부 내에 온건한 개합파들은 청조가 그 당시에 독자적으로 청조 말기에 독자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걸 신정개혁이라고 새로운 정치라서 신정개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는 많은 개혁운동이 민간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중국식으로 갑자기 서구의 기준을 가지고 개화, 문명화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각해서 어떤 개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온건 개화파 또는 개혁파라고 한국사에서 부르는 그룹들은 중국의 개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는 게 조선에게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중국을 하나의 개혁 모델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양 평화의 일원, 즉 세력경의 축으로서의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동양 평화론, 동아시아 3국이 서로 협력해서 연대해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자라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사조로 나타났습니다. 안중근이 대표적입니다. 동양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중국이 이제 예전처럼 천하의 중심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돼버렸어. 천하에서 하나의 국민국가로 변화가 됐어. 그 하나,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합쳐서 백인종 제국주의를 막음으로써 한국에도 독립과 안정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 주장들이 세력 균형의 축으로서 중국을 본다. 예전같이 상국이나 대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주장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세 개의 주장이 서로 각자가 자기 주장을 펴면서
19세기 말에 어떤 대외 인식인 동시에 하여튼 개혁론으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은 당연히 동전의 뒷면에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우리의 비전은 뭐냐라는 거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이 세 개의 모델이 유지됐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첫째, 개혁 모델의 인식이 사실은 힘을 별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이 식민지가 됐으니까 국가로서의 주권이 없어. 국가를 개혁하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독립운동이겠죠. 뭐. 그 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혁 모델의 인식이 국가가 하나의 주체가 돼서 개혁해서 이런 거 가능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력 균형의 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서 존재할까요? 국가가 없어지는데 어디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민간 차원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정부와 협력을 얻어서 중국이 개혁하고 혁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의 1911년 신해혁명도 지지하고 그 이후에 중국의 혁명운동도 지지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임시정부의 또는 좌파든 우파든 독립운동의 지지를 중국 사람한테 구하는 이것이 세력균형의 축으로서의 중국을 인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모델보다는 인식 유형보다는 가장 영향이 컸던 건 천안 중국 인식입니다. 이 천안 중국 인식은 물론 그전 식민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만 이게 주도적인 인식 유형이 됩니다. 이거는 문명 간의 대전환 이후에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교육시킨 것이 진화 사관입니다. 중국이라고 부르면 정식 긍정적인 명칭이라면 진화. 진화라는 것은 멸시하는 명칭으로 당시에는 뉘앙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 사관이라고 그러면 조선의 식민 사관을 주입시키는 것처럼 니들은 발전할 능력도 없다. 정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가 도와줘야만 개화 현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역사관을 심는 게 진화 사관인데 이러한 식민지가 주입한 담론, 역사관, 문명관이 조선인들한테도 영향을 강하게 미쳤습니다. 그런 담론의 영향만 있었냐 하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중국인을 멸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동인의 소설 감자라는 소설에 보면은 거기 왕서방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이미지죠. 조선인 여성을 겁탈한다든가 이런 착취하는 그런 인간형으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그런 상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중국의 노동자들이 계절 노동자 형태로 많이 옵니다. 특히 농한기에 겨울에 산동 지역으로부터 많이 넘어와서 한국에 노동을 해요. 그것은 당시의 동아시아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철도도 놔야 되고 도시 건설도 해야 되고 뭐 도로도 닦고 뭐 이런 걸 많이 할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당시의 노동시장은 3층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상층은 뭐겠어요? 상층 노동력의 상층 부분은 일본인이죠. 일본인 기술자들이 상층을 차지해요. 조선인 노동자들은 중간층입니다. 제일 하층은 중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대상입니다. 저임금으로 와서 막 한국 노동시장을 잠식해 들어와. 당시 신문에 보면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서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중국인 노동자를 제한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에 대한 의식이랄까 경쟁에 대한 불만이 있는 데다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중국인들은 더럽고 천하게 보였어요. 왜? 계절 노동자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위생시설이 갖춰진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가 톡을 짓고 살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 뭐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직접 일상생활 경험을 한 거예요. 예전과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입받았다 그럴까 교육받은
담론에서의 진화사관에서 얘기하는 중국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인과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중국인을 천한 중국으로 보는 이 식민지 경험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억압받는 조선인들이 더 억압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전가하는 그런 악순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식민지 시기의 중국인, 한국의 중국인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냉전기의 중국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중국인식은 분열이 됩니다. 다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중국이 두 개잖아요. 이제 중공과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다음에 대만, 자유중국, 당시 자유중국으로 불렀습니다. 자유중국과 중공이라는 두 개의 분열이 생깁니다. 중공이라는 명칭이 당시 공식 명칭이었는 냉전 시기에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말하자면 이건 빨갱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약칭인 동시에 중국을 비합법적인 공산당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에서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디냐? 좁은 의미의 중국은 바로 자유중국, 대만 정부입니다. 중화민국 정부라고 하는 대만 정부, 장개석 정부를 한국 정부는 지지했고 국교 수교를 했고 거기만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일한 중국, 좁은 의미의 중국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생각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자유중국, 대만 정부가 유일한 중국이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전통도 잘 유지하면서 현대화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반문명 국가,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전통을 다 무시했다, 파괴했다. 특히 문화대혁명기에. 그다음에 독재 국가다, 일당 독재 국가다. 그리고 팽창주의 국가다. 이건 이 공산당은 언제 자유진영을 침범할지 모르는 팽창주의 국가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 냉전 시기에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미지에는 그 전에 중국을 부정적으로 봤던 식민지 시기의 천안 중국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의 천안 중국 인식과 냉전 시기의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결합이 됩니다. 식민지 시기의 모델은 서양 특히 일본을 모델로 해서 중국을 멸시했다면 이제는 냉전 시기에는 누가 모델이에요? 미국이 모델이죠. 그런데 이런 인식도 70년대 초를 지나면서 서서히 분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70년대 초에 국제 정세, 특히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격변합니다. 소위 전환기라고 그 당시 유행어가 생겨요. 전환시대. 모든 잡지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 1971년에 적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화해의 조짐을 보여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키신저가 비행기 타고 몰래 북경 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서로 수교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인 1971년에 니슨 대통령이 북경으로 날아가서 마오를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는 화해의 선언을 발표하고 몇 년 지나서 국교 수교까지 하죠. 이것이 이러한 변화가 그동안에 중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한반도에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분열이 인식에 대해서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대땅뜨라고 얘기하죠. 국제정사가 화해의 무드로 돌아간다. 대땅뜨라고 이제 프랑스 용어로 대땅뜨, 긴장 완화, 화해 무드죠. 근데 그게 위로부터도 생기고 아래로부터도 생긴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위로부터 생긴다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중공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미국도 중국과 화해하는 마당이니까 그다음 우리도 이 변화하는 정세에 발맞춰야지 그렇지 않다면 낙오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요. 일본은 아주 발빨리 움직여가지고 바로 수교를 해버립니다. 중국과 1972년에 그러니까 벌써 수교를 해버려요. 우리는 뭐 수교 언제 해요? 그걸 1972년부터 20년 지나서 92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70년대 초에 그런 전환 시대에 대한 인식은 정부도 있었고 격변한다는 인식은 거의 적응해야 된다는 건 위로부터 있었다. 이것을 저는 위로부터의 대땅뜨의 한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은 바로 그 전부터 있었던 세력 균형의 추 인식 모델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잠재돼 있다가 다시. 근데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대땅뜨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중국을 하나의 개혁 모델로 보는 중공으로 냉전 인식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중국을 오히려 거꾸로 개혁 모델로 보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나이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70년대, 80년대 독서계에서 말하자면 금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쓴 분이 여기 사진에 나타난 리영이라는 분입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 교수였는데 이분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조건 반사적인 토끼였다. 냉전적인 의식을 주입받아서 조건 반사적으로 중국을 바라봤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희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 혁명을 다시 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잠재되어 있었던 개혁 모델로서의 인식이 되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의 모델이 냉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 냉전 질서가 흔들리면서 세계의 유형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91년 7월에 있었던 양국 외무장관의 사인식입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한국의 자본이랄까 한국식 모델을 배우고 싶었고 한국은 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시장, 중국이라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동시에 남북이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남북 외교 전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요 직전에 이루어진 88 올림픽에 중국을 불러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중국이 올림픽에 참가했고 92년에 국교 수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직접. 이제 식민지 시대 말고 한동안 경렬 냉전 시기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중국 여행을 직접 하면서 중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상하게도 천안 중국 유형이 부활합니다. 가보니까 역시 중국은 더럽고 뒷골목을 가봐라. 위생적이지도 않고 거칠고 비문명이란 얘기죠. 결국은. 이런 천안 중국 유형이 실제 경험하면서 살아나요. 당시 여행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행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여행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행기를 분석한 글들도 많죠. 동시에 개혁 모델로서의 모델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영향력은 적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냉전기처럼 이념형으로 모델을 삼는 게 아니라 뭐 기능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다. 거기 남자가 밥을 다 한다더라. 뭐 이런 기능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중국이 좋다는 얘기들은 합니다만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세력 균형의 축으로서의 중국 모델은 물론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강대국으로 중국을 인식하게 되고 강대국을 위협으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아니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의 대안이 나올 거냐의 논란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게 세계 어느 나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중국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정말 독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나타나는 걸 보면은 중국은 나라는 크다. 그런데 인민은 작다야. 큰 나라 작은 인민. 중국 사람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다. 그런데 나라는 크니까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것이 결국은 대중의 집단 기억에서 제가 말한 세 개의 유형 중에서 천안 중국이 식민지에서 냉전의 경험과 결합되고 이게 개혁 개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 중국의 유형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꾸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되살아나요.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서 왜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느냐라든가 또는 어선에 충돌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또 공해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정치가나 어떤 언론에 의해서 천안 중국을 자꾸 되살아내 불려오는 겁니다.
이래서 새로운 중국, 천안 중국 이미지랄까 부정적인 중국 이미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반중 감정은 점차 악화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천안 중국을 반중이랄까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 새로운 거냐? 적어도 전통시대에는 없었고 근대 이후에 식민지 전후화면서 생겨서 냉전기를 거쳐서 오고 지금까지도 있는 건데 그거는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의해서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불러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세 개의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주도하게 될 것인가? 천안 중국 인식 유형이냐? 개혁 모델이냐? 세력균형의 추격이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을 강조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누가 왜 어떤 유형을 역사 기억의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무엇을 불러내오는가? 라고 하는 것. 누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가? 역사적으로 다 존재했던 유형들이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불려오는 것들이에요. 재해석되고 어떤 것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